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GTC 2025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대화 전에 GTC 관전 포인트 체크를 해봐야겠죠.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5가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GTC의 시작을 알리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기조 연설이 있었는데요. 어떤 발표들이 있었는지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가장 주목해야 할 건 엔비디아의 신제품 로드맵입니다. 이렇게 2028년까지의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올해 하반기 출시될 GPU 신제품 블랙웰 울트라 짚어보면요. 전작 대비 1.5배 빠른 AI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CPU인 베라와 GPU인 루빈으로 이루어진 베라 루빈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전까지 엔비디아는 ARM의 범용 설계를 사용해 CPU를 만들어 왔는데 처음으로 엔비디아가 자체 설계한 CPU를 도입한다는 점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편 2027년 하반기에는 루빈보다 성능이 2배 빠른 루빈 넥스트가 나올 예정이고요. 2028년에는 다음 세대 HBM이 적용되는 파익만 칩이 개발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젠슨 황은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을 공개하며 다시 한번 종합 AI 기업으로서의 청사진을 그려냈는데요. 우선 로봇 측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플랫폼 아이작 그루트 N1을 공개했고요. 구글 딥마인드, 디즈니 리서치와 협력해 물리 엔진 뉴턴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너럴 모터스와 협력해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자사의 AI 칩을 사용하는 신형 PC 모델 DGX 스테이션도 공개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반응은 아쉬웠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는 3% 넘게 하락했는데요.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젠슨 황이 다양한 기술을 소개했지만 투자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폭닥 발표는 없었다고 평가한 점 참고해보시죠. 지금까지 GTC 기조연설 핵심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네, 브리핑 내용 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그 GTC 2025 간밤에 이제 젠슨 황 CEO의 키노트가 있었고요. 먼저 키노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새벽에 일어나서 봤습니다만 네. 내용은 전적으로 괜찮았고 2시간 동안 그렇게 체계적으로 모든 발표를 한다는 건 되게 쉽지 않았는데요. 네. 다양한 지금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GPU의 앞으로의 매년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들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개인용 슈퍼컴퓨터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에서 또는 앞으로 운영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를 이제 엔비디아는 AI 팩토리라고 명칭을 하면서 여기에서 다이미노라는 운영 체계를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앞으로 추론 시장에서도 자기네들이 뒤처지지 않겠다는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본인이 답변할 수 없는 한 가지와 본인이 답변했어야 될 한 가지를 저는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본인이 답변할 수 없었던 것은 2026년에도 쉽게 말해서 AI 칩에 대한 이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냐 또는 증가할 것이냐, 즉 이거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오라클이 지금 딥시크 충격 이후에도 계속해서 2025년은 올해 계획된 자본 지출을 AI 관련된 자본 지출을 이어나가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26년에는 보장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26년에도 이것이 계속해서 성장하겠다는 얘기는 젠슨 황이 답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었지만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다 보니 사실은 투자자들은 조금은 아직까지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답변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2025년 하반기에는 블랙웰 울트라를 만들겠다, 26년 하반기에는 베라 루빈을 만들겠다, 뭐 그 후에는 또 뭐 루빈 넥스트를 만들 이런 발표는 잘했는데 본인 엔비디아가 실수했던 건 뭐냐면 블랙웰의 양산의 그 일정을 지연시켰다라는 거죠. 지연시켰다 가지고 이제는 다시 이제 양산되고 있는데 아직도 수요를 못 쫓아가는 공급 물량이라는 거예요. 이 공급 물량을 언제쯤 증폭이 될 것인지, 그리고 또 블랙웰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블랙웰 처음 시판처럼 지연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실한 약속들, 네. 이런 생산과 그다음에 공급에서의 어떤 양을 증가시키는 것,
공급량을 증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발들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결국은 수익에 대한 압박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익률에 네. 대한 압박. 이런 부분에서 젠슨항이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었던 블랙엘 생산, 즉 TSMC와 함께하는 이 생산이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이미 양산에 들어갔을 뿐만이 아니라 생산량도 매달 크게 증가할 것이다. 네, 요 네. 멘트만 나왔어도 아마 주가는 긍정적으로 저는 반응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블랙웰이 한번 지연이 되면서 투심이 위축이 됐었다가 블랙웰이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좀 구체화했으면 시장이 반응을 해줬을 텐데 지금 업계의 판단은 젠슨 황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러한 혹평까지 좀 나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GTC에 뭐 당연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부스를 설치를 했고 네. AI 메모리에 대한 전망을 궁금해 하시는데 이쪽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삼성전자가 이번 기대하고 지금 주가가 네.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번 GTC 기간이 일주일간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그 중간쯤에라도 이 GTC 삼성전자가 블랙웰이라든지 후퍼에 HBM을 납품하는 네. 품질 테스트가 통과됐다라는 메시지가 확정적으로 발표되기를 원하는 거죠. 네. 저는 근데 그럴 기대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호 그전에 어떤 신호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정말 그거를 자신감 있게 엔비디아가 이번에 삼성과 관련돼서 무언가를 발표할 것이라는 어떤 신호들은 어떤 외신에도 지금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투자자들의 기대죠. 그렇죠. 기대죠. 네. 이건 순수하게 기대지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 일주일이 경과를 했는데 삼성에 대한 노코멘트로 끝났다. 그러면 저는 이 기대가 붕괴되는 거는 심리가 붕괴될 수밖에 있는 위험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기대했던 것만큼 또 그것이 꿈이 실현될 수도 있죠. 그래서 HBM 납품이 테스트가 드디어 통과됐다라는 얘기가 저는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이 확률은 뭐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하지만 이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K 하이닉스는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늘 이번에 발표됐던 것처럼 베라 루빈이 2026년부터 하반기부터 생산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여기에는 이제 차세대 HBM인 HBM4E가 납품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얼마나 준비되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준비가 안 된다라고 한다라면 그 베라 루빈도 출연을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들이 네. 납품의 일정과 품질 테스트의 일정들이 다 차세대 즉 앞으로 납품해야 될 거죠. HBM4E에 대해서 얼마나 SK 하이닉스가 진지한 대화들을 엔비디아하고 나눴는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삼성전자의 HBM 납품 소식이 전해지는지도 좀 기대를 해봐야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소식은 없었습니다. LG AI 연구원이 네. 첫 이제 추론 AI 엑사원 딥이라는 네. 거 오픈 소스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국내 AI 기술이 뭐 에이전틱 AI 단계로 진일보했다 뭐 이러면서 좀 긍정적인 평가 나오는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일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이전틱 AI로 가기 위해서는 네. 인간이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가 질문하면 바로 대답하는 응답, 이건 우리가 영어로는 인퍼런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인퍼런스가 아니라 그래도 생각해서 답변하는 리즈닝, 추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 엑사원 딥 자체가 32.B, 그러니까 즉 B라는 건 빌리언이니까 320억 개의 파라메타를 사용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 정도를 사용하고 근데 비교한다면 딥시크의 아론은 6,710억 개의 이 파라메타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이 세상을 지금 한번 들었다 놓은 딥시크의 아론보다도 파라메타 숫자가 5%라는 건 파라메타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원래는 성능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요. 성능이 떨어지는 대신에 파라메타가 적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아론하고 비슷한 성능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진일보한 기술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구별해야 될 것은 저희가 오픈 소스로 공개됐다고 해서 오픈 소스에는 여러 가지가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딥시크의 아론은 MIT 라이센스라 그래서 상업적으로 마음대로 예를 들면 한국경제TV도 사용할 수 있어요. 조그맣게 이거는 딥시크가 발명한 거긴 해라고만 적어만 준다라면 마음대로 이름도 바꿔서 딥시크가 아니라 한국경제 아론 이렇게 해가지고 네. 판매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MIT 라이센스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32B 지난주에 알리바바에서 QWQ 32B라고 하는
이 오픈 소스로 된 네네. 이 AI 솔루션을 발표를 했는데 네. 정확하게 LG가 말했던 엑사원과 똑같은 320억 개의 파라미터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과에서는 벤치마크에서는 엑사원하고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알리바바도 딥시크보다 진일보한 것을 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적은 파라메타를 사용하면서. 근데 여기는 아파치 파라메타라고 오픈소스라고 해서 네. 알리바바가 여기 들어갔던 기술적인 라이센스가 몇 개 있는데 요 비용은 내면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번에 LG가 공개한 엑사원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지만 연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이버가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연구해보자. 기술 문서도 공개됐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대학교 같은 데서 마음대로 변형해 볼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한국경제TV가 변형해서 서비스로 내놓을 수는 없는. 그러니까 오픈소스에도 여러 등급이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 오픈소스로 내놨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은 있는 거거든요. 기술 문서하고 공개했다라는 거는 연구진들 한번 뜯어보고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해봐. 이러한 자신감은 있다라는 부분에서 의미 있는 저는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LG의 엑사원 딥이 지금 딥시크의 뭐 수능 수리 영역을 네. 앞질렀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고 다시 젠슨 황 기조연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TC에서 시작이 제일 주목하고 있었던 게 젠슨 황의 연설이었는데 블랙웰 울트라가 공개가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장의 주도권을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 네. 이제 시장의 주도권을 끌고 갈 수 있는가에 보면은 그렇다면 경쟁자가 누구인지를 네. 봐야 되는 거죠. 경쟁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브로드컴이라든지 마벨 테크놀로지가 만들고 있는 흔히 말하는 빅테크들의 주문형 GPU라고 할 수 있는 ASIC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계속해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TPU를 갖다가 이 브로드컴과 함께 계속해서 진화시키고 있는 거고요. 또 최근에 지난주에 뉴스는 메타도 이제는 구체적으로 자체 ASIC 칩을 만들어서 내부 테스트를 마쳤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메타 또한 마블하고 아마 같이 할 거라고 보는데 마블 테크놀로지와 함께 양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해서 학습 전용이라기보다는 추론 전용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 AI 모델에 최적화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충분히 엔비디아를 공격할 수가 있지만 네. 보셔야 될 것은 이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쟁이 커져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100% 이거를 엔비디아 칩 없이 독립할 수 있느냐? 독립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심기를 건드리면 공급이 지금 적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엔비디아 칩을 적시에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글의 CEO 같은 순다 피차이도 우리가 TPU를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조그만 살림을 하는 거고 우리는 엔비디아랑 영원히 같이 가고 싶다. 진정한 친구는 엔비디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엔비디아의 칩 수요를 줄이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부를 자기네들이 그래도 100% 우리가 종속될 수는 없으니까 독립적인 차원에서 이 TPU 자체 칩을 쓰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을 생산하는 것은 TSMC라는 겁니다. TSMC의 공장이 갑자기 두 개였던 공장이 4개로 늘어나고 4개였던 공장이 8개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갑자기 엔비디아의 물건을 적게 생산하고 구글이 만들었던 브로드컴이 설계한 TPU를 갖다가 더 많이 생산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론칩의 공세는 있지만 어차피 공장은 TSMC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의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서 엔비디아의 수익률을 갑자기 떨어뜨리는 일은 저는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 2027년 엔비디아의 TSMC의 공장이 미국의 공장이 오픈하고 일본의 공장이 오픈할 때까지는 즉 TSMC의 생산 역량이 보통 프로덕션 캐파시티라고 하죠. 생산량 규모가 갑자기 증액되는 시점이 2026년 하반기와 202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엔비디아의 견고한 지배력은 지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하나 추론칩 부분을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로 해결하겠다. 네. 그래서 AI 팩토리, 지금 데이터 센터를 우리는 이제 AI 팩토리라고 부를 텐데 여기에 작동될 수 있는 운영체제라 할 수 있는 것, 즉 효율적으로 어떤 거는 학습하고 어떤 건 추론의 역량을 배분한 이런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쿠다를 이용하는 것을 진화시켜서 다이나모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운영체계를 이번에 소개했던 것, 이것 또한 앞으로 공세가 이루어질 추론칩의 공세에 맞서는 엔비디아의 하나의 승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어떠한 이
견고한 해자 또는 견고한 방어벽은 네, 저는 네.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로 빅테크들의 또는 전체 AI 경제의 수요가 계속 성장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객사들의 수요가 계속 지속될 것이냐도 눈여겨봐야겠고요. 어쨌든 이번에 그 젠슨왕이 블랙엘 울트라, 루빈 그리고 2028년에는 파인만 네, AI 파인만. 칩셋을 네. 선보이겠다 발표했는데 이런 신제품 로드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로드맵을 여러분 보실 때는 과거에는 2년에 한 번씩 새로운 칩이 나왔거든요. 네네. 네. 근데 지금 AI 경제의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지금 새로운 칩을 발표하는 걸로 지금 엔비디아가 일정을 바꿨다라는 걸 우선 주목해 봐야 되는 거고요. 이번에 사실은 베라 루빈에 대한 그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티저를 암시를 작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기 때문에 갑자기 서프라이징으로 여러분 블랙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라 루빈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베라 루빈에 대한 얘기를 작년에 이미 해버린 거예요. 이미 했죠. 네. 이미 했다 보니 이거는 당연히 베라 루빈 나올 거고 분명히 새로운 것이 나오면은 2배 좋아진 거는 당연하다고 봤던 거고 좀 새로운 거는 CPU를 ARM의 CPU를 사용했었는데 자체 베라가 CPU고 루빈이 GPU입니다. 베라 루빈 이렇게 쌍을 지어서 베라라고 하는 자체 CPU를 만든다는 거 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느낀 거죠. 뭐 파비앙 같은 경우 이거는 조금 더 먼 미래인 2029년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또 나오겠죠라고 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큰 기대감을 네. 이미 꺾어놔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대로 정말 각본에 잘 맞춘 그리고 계획대로 예상대로 정확하게 발전 계획을 밝혔다.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자율주행과 관련됐던 것, 로봇과 관련됐던 것 이런 것도 이미 이번 1월달 CES 연설에서 다 소개를 했던 내용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주고 파트너로서 토요타가 CES에서 2025년 1월달 CES에서 발표를 했더라면 이번엔 GM이 추가됐다. 뭐 이 정도 조금의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실은 이건 되게 탄탄하게 내실을 다져가면서 성장하는 네. 모습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투자자들은 항상 큰 기대와 미래의 꿈을 먹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했죠. 아쉬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시장도 그렇고 투자자가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AI에 청사진 로드맵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거 없는지, 더 새로운 거 없는지 네. 투자자는 이렇게 찾으면서 주가가 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는 3% 넘게 좀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리 시장 안에서 국내 반도체주 특히 HBM 수요는 견고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관련주들 흐름이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국내 반도체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네. HBM 부분 국내 그러니까 AI 경제는 국내 반도체 업계한테는 축복과 같은 소식인 거죠. 사실은 AI 경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HBM에서의 어떤 이러한 선도적인 어떤 시장 선점 효과를 못 가졌다라면 전통적인 랜드 프레시라든지 DDR 같은 데서 이 중국의 추격 이것이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네. 우리의 반도체 산업의 어떤 입지를 갖다가 축소시켰을 텐데요. 이 HBM이 이 견실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AI 경제는 저는 지금은 잠시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 심리적 위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 경제가 관세 정책 등 일반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새로운 경제 정책에 대한 완전한 모습들이 드러나오고 있지 않는 지금 흔히 말하는 잽을 주면서 우리 싸움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지금 너네들에게 간보고 있어. 캐나다 어떻게 나올 거고 멕시코 어떻게 나올 거고 이제 4월부터는 상호 관세 할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다 지켜보겠어. 이런 과정에서 현재는 저는 협상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무역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무역 전쟁으로 가면 이건 진짜로 가는 거고 아직까지는 협상 속에서 전쟁으로 갈지 아니면 타협할지를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 전체 지금 경제가 특히 미국 경제에 대한 심리적 위축이 되게 크지만 지금 뉴욕 타임즈가 3월 첫 주 그리고 3월 둘째 주에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흔히 말하는 일반 인공지능 시대, AGI 시대가 트럼프 2기 집권기 내에 돌아올 것이라고 뉴욕타임즈가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즉 이건 2027년이나 2028년이라는 거죠. 즉 AI 경제는 거품으로 가지 않고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탄탄한 성장, 일반적인 성장이 아니라 퀀텀 점프업들을 매년 해 나갈 것이라고 뉴욕타임즈는 2번의 기사를 통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 저는 한국의 HBM이라든지 반도체 시장 또한 이런 AI
AI 경제의 성장과 함께 저는 대단히 좋은 기회를 계속해서 맞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R&D 투자를 하면서 HBM이라든지 이러한 성능 향상에 집중해야 되고 삼성전자도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HBM4E 즉 차세대 HBM에서는 승부를 반드시 걸겠다.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약속을 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반 인공지능 시대가 트럼프 위기에 분명히 온다라는 소식도 전해주셨고 그런가 하면 이제 중국의 바이두가 네. 추론 AI 모델 두 종을 공개를 했는데 네. 바이두까지 이제 AI 경쟁에 가세하면서 미중 간의 이 AI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두가 이제 언이라고 해서 이제 공급을 했는데 바이두라는 건 여러분 우리식으로 하면 네이버하고 동일한 서비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1위 검색 서비스고요. 그만큼 데이터가 많이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돈도 많다라는 거고 네이버가 클로바 엑셀에 투자를 했던 것처럼 바이두 또한 계속해서 AI에 투자를 해왔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중국의 대표적으로 메인스트림을 형성하고 있는 AI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가장 먼저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알리바바가 지금 계속해서 코엔이라든지 지금 아까 말했던 QWQ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여기에 지치지 않게 지금 바이두도 계속해서 어니 시리즈를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텐센트나 바이트댄스도 뒤치지 않게 계속해서 AI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있고 여기에 새로운 다크호스로 등장한 딥시크까지 네. 사실은 탄탄하게 지금 중국은 AI 경제에 딥시크 모멘트를 정말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셔야 될 것들이 이 중국은 흔히 말해서 0에서 1로 만드는 건 자신들은 자신 없다고 얘기를 해요.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하지만 1에서 10 가는 건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1에서 10 가는 것, 즉 0에서 1은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만들었다라면 이제 1에서 10은 자기네들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대한 충만함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가 한번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많은 벤처 캐피탈의 자본들도 나오는 거고 이번에 양회에서 결정된 것도 AI에 대한 국가 투자 기금을 마련하는데 이것이 1,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국가 또한 투자하겠다. 그리고 시진핑 스스로가 이번에 양회에서 했던 말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뭐라 그랬냐면 이들이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줄여내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2022년에 있었던 중국 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테크 기업들, 텐센트들, 바이두들, 알리바바들 주가가 폭락했었잖아요. 네. 이 부분을 끝내겠다라고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 기업의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제일의 과제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중국 정부 또한 중국 경제에서 AI 중심으로 이제는 10에서 그러니까 0에서 1은 못했지만 이제는 1에서 10을 만드는 과정은 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이제는 그 모멘트가 마련돼 있고 중국 정부도 함께 하겠다. 즉 민간과 정부가 양축이 돼서 AI 경제를 끌어나가겠다는 부분에서 미국하고 대등한 갈등 관계들을 경쟁 관계들을 저는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내가 최초로 시작은 못하지만 누가 시작을 해준다면 거기서 경쟁력은 계속해서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GTC로 다시 돌아와서 GTC에서는 처음으로 양자 컴퓨팅 포럼이죠. 양자의 날을 개최를 합니다. 네.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까지 20년이라고 했나? 30년 걸릴 거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사실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발언을 할지, 발언이 바뀔지, 전환점이 될지 저는 궁금해요. 발언이 바뀔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사실은 엔비디아도 과거부터 양자 컴퓨터에 대한 R&D 연구는 계속 해왔었는데요.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표한 것 오늘 GTC 젠슨랑 연설에서는 보스턴 양자 연구소를 보스턴에다가 크게 건설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스턴에 있는 MIT 공대라든지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이러한 미국의 흔히 말하는 아이비 리그에 있는 대학에 있는 연구진들과 그리고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협업하면서 양자 컴퓨터를 발전시키겠다라는 계획들을 발표했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현실화 일정에서 자기네들이 뒤처지지 않겠다는 일정을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 엔비디아가 하는 것은 지금 양자 컴퓨터가 완전히 상용화가 되기 전에 네. 일부 기술과 엔비디아의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간 단계의 하이브리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들을 이번에 아마 그런 포럼에서 하나의 발표자로가 아니라 대담자로 이번에 참여하게 되는데 젠슨 황이 여기 이제 아이온큐도 오고 리게티도 오고 많은 대표들이 양자 컴퓨터에 지금 현재 대표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이브리드의 모델이라든지 이것은 협력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협력에 대한 강한 메시지들이 이번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100% 상용화되는 것이 저는 10년, 20년 걸릴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년
2026년, 2027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만약에 이걸 많이 줄여도 5년은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그쵸.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엔비디아가 협업 구조를 그 양자 컴퓨터하고 같이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필요하다면 사실은 엔비디아는 재정적으로 볼 때는 아이온큐도 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협력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번에 형성될 수 있는 행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젠슨 황의 양자 컴퓨터 관련 발언과 움직임, 엔비디아와 이런 업체들의 협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블루닷 AI 연구센터 강정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